요즘에 그 대출 막히니까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매수인들은 급매 아니면 안 찾는다. 그런데 매도인들은 가격을 내릴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왜냐면 지금 노도광 같은 데는 이미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최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한 곳이 21곳. 아파트 하락 거래 53개 분석했는데 그 중에서 최고가 대비 20% 이상 하락한 곳이 21곳에 달한다. 그러니까 5분의 1 이상 까서 호가로 나온 것을 누군가가 거래를 해서 거래가 체결된 것이 53개 중에 21개라는 건 거의 20%죠. 그러니까 20% 이상 하락한 곳이 벌써 거래 중에 한 20개 나온다. 노동원 같은 경우. 그런 상황인 거고,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직격탄을 맞은 이유는 중저가 구매를 높인 정책대출, 예를 들어 특례 보금자리를 말하는 거죠. 50년 만기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노도광 같은 경우가 먼저 나오고 있죠. 왜냐면은 자, 강남 아파트 어떻게 비싸게 거래됐을까요? 노도광 같은데 다주택자들이 팔아가지고 똘똘한 채 가려면은 얘네가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리고 있으니까 팔도록 정책 대출을 내준 거죠. 그런데 거기가 거래가 막히면 이제는 똘똘한 채든 뭐든 자금이 있어야 사지. 그러니까 강남 쪽도 그 다음에 여파를 받는 거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원래는 상승도 하락도 강남이 주도를 하는데 개별 이상한 정책 가지고 노도광 같은 데를 자극을 시켜서 만든 건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죠. 호가 2억 원 이상 낮춰도 지금 거래 절벽인 곳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시세보다 2, 3억 원 낮은 급매물이 아니면 아예 관심도 없고 괜찮은 매물 권해도 반응이 시큰둥하다. 왜? 2, 3억 낮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 절벽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지난달 보시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355건으로 집계가 됐다. 자, 9월 30일까지죠. 그러니까 신고기간 30일 하면 10월 30일이죠. 즉 오늘 9월에 거래량이 집계가 완료가 됐고 지금 전망치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상승폭도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실제 찾아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3,354건으로 오히려 한 건 줄었어요. 어제보다 하나 취소됐다는 소리죠. 이런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 9월 거래량 집계 끝났는데 전월 대비 한 500건 가량 감소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7월에 대출 가지고 규제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거래량이 줄었는데 8월에 막차 수요 엄청 몰렸고 9월에도 막차 수요가 몰렸지만 중순쯤에 50년 주담대에 규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27일에 특례 보금자리론에 규제 들어가니까 거래량은 더 줄어든 거고 10월은 지금 10월 30일인데 1000건도 안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호가 2억 낮춰도 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인들 호가를 안 낮추고 있는 게 아니고 힘싸우기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간 보면서 조금씩 낮추고 있는데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그 간 보면서 내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출이 안 나오니까 당장 집 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사지 못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집 못 산다고 그랬죠. 당분간 이 가격에는 절대 집 못 사요. 상식적인 대출이 나간다면 이런 상황인 거고 집만 못 사냐? 분양받은 사람들도 입주 못하고 있습니다. 입주율이 71.5%에서 65.1%로 갑자기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9월에는 그래도 대출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10월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상황인 거고 미입주 원인 중에서는 잔금 대출 미확보가 크게 증가했다. 이제 대출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는 드럽게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입주 전망지수 역시도 10월에 더 떨어질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횡보예요. 횡보 뭐예요?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옆으로 가는 거죠. 근데 왜 횡보예요? 뒤로 가고 있는데 옆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뒤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횡보라는 표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9월에 입주율 떨어졌고 10월에는 입주율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저 입주가 안 되니까 당연히 그 전에 분양시장도 위축이 되는 거죠. 자, 분양시장 청약 열풍도 한풀 꺾였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요거 계약 폭이 엄청 나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거 계약을 포기하면서 40%의 가구가 무순위로 나왔는데 무순위에서도 흥행 실패. 그래서 보면 84 타입이 3.78 대 1 이런 것도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정부의 대출 억제 효과다.
사실 억제가 아니죠. 저게 무슨 억제예요. 상식적으로. 풀었다가 원상복귀도 아니고 많이 풀던 걸 조금 줄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 정부는 가계부채를, 이번 정부 통틀어서 생각을 해보면 가계부채를 많이 푼 정부예요. 그렇죠? DSR 적용은 전 정부부터 이야기가 나와서 했던 거니까 이번 정부의 업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 22년 7월에 DSR 강화한 것은, DSR 3단계 강화한 것은 전 정부 업적이지 이번 정부 업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번 정부에서 했던 것들은 대출을 계속 풀다가 너무 심각한 것들만 조금 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푼 거죠. 그러니까 바로 효과가 나오는 거는 딱 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돈을 풀어서 띄었던 집값이 돈을 쓰는 걸 멈추니까 바로 멈춰버린다. 여태까지 저번에 청문회 할 때도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가계부채가 늘어난 거지 가계부채 늘려서 부동산 띄운 거 아니다 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시더니 딱 보니까 답 나오죠. 가계부채 막으니까 부동산 바로 막히고 가계부채 푸니까 부동산 바로 풀렸던 거. 답은 다 나왔다. 본인들도 그걸 모르진 않았을 거다. 연체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 올해 6월 기준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국 기준 1년간 94.1%의 증가율을 나타냈고, 특히 주담대 연체율 같은 경우는 1년간 120%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100명이 연체했다면 이 중에서 그 올해 연체자는 194명이 된 셈이고, 그 다음에 물론 대출 받은 총액이 같다는 생각으로 했을 때요. 근데 대출 받은 총 차주가 더 늘어났으니까 사실 더 많이 늘어났겠죠. 그리고 이 중에서 주담대가 10명이었다. 그러면 올해 주담대는 22명이 연체를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연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연체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이죠. 금리가 올라가고 자산 가치가 생각보다 올라가긴커녕 오히려 꼬꾸라치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금리는 더 올라가죠. 이번엔 신한은행도 금리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KB가 11일부터 금리 올렸고, 그 다음에 13일부터 우리은행이 금리 올렸고, 17일부터 농협이 우대금리 축소한 다음에 신한이 다음 달부터 또 금리 올린다.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첫 번째는 미국 고금리가 굉장히 장기화 될 것이고, 그건 조금 이따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서 금융당국에서 지금 예전처럼 금리를 눌러주는 게 아니라 대출금리 올려서 가계부채를 회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은행채 발행이 무제한으로 늘어났는데 레고랜드 사태 여파 막느라고 단기자금 엄청 끌어다 들였죠. 그 단기자금이 지금 다시 만기가 와서 또 단기자금으로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100만원 빌려가지고 105만원 갚아줘야 돼요. 5%로 수신금리 해줬다면.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걸 메꾸기 위해서 105만원을 빌려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싼 데는 안 가니까 이번엔 6%로 해줘야 돼요. 이런 상황이 계속 악순환으로 이어질 거다. 매년 말마다. 그런데도 아직도 뭐 금리가 곧 내리느니 기준금리가 쉽게 내릴 상황도 아니고요. 기준금리가 내리더라도 시중금리가 내릴 상황이 아니다. 이런 거고. 그러니까 지금 전세 매물도 늘어나고 있어요. 금리 올라가서 전세가 올라간다 이런 기사들 믿지 마세요. 다 구라입니다. 보시면은 10월 초에까지 떨어지다가 이제 금리가 너무 올라가니까 서울 전세 매물 늘어나고 있죠. 아, 서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 경기 마찬가지입니다. 인천도 늘어나고 있죠. 부산까지 가볼까요? 부산도 똑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대구 이런 데는 8월부터 여기 이렇게 빠졌다는 거 자체는 요거는 집계상 문제일 수도 있어요. 8월부터 늘어나는 추세라고 볼 수 있고, 대전 역시도 마찬가지죠. 광주도 10월 돼서는 늘어났다. 대대광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늘어나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요. 요즘에 그런 이야기 안 하대요. 예전에는 무슨 이야기 했어요? 전세 매물 줄어든다. 전세가 그래서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요즘에는 전세 매물 늘어나니까 전세 매물에 대한 이야기 안 하고 무슨 이야기예요? 금리 올라가니까 주택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이동해서 전세 가격 뜰 것이다. 얼마나 야비하게 지금 사람들한테 헛소문을 퍼뜨리느냐 인데, 그럴 거면은 과거에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었던 임대차 3법으로 매년 갱신 때마다 4년치 전세가 올라가서 전세가 폭등한다 라고 했는데 22년 8월에 전세가가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답이 다 나오죠. 그들의 모순이 다 나온다. 금리 올라가서 전세가가 폭등한다는 것은 완전 거짓이고, 그러니까 안 풀리니까 전세 매물이 지금 빠지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다.
그런데 전세 가격이 쉽사리 떨어지지 않는 거는 아까 계속 채팅에 나오던데 양아치들 있죠. 호가 높여서 내놓으라고 하는 양아치들. 지금 역전세로 돌려줘야 될 상황인데 무슨 호가를 자꾸 높이라고 하는지, 그런 양아치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로 또 기사화하고 있는 거고. 이런 모든 현상들이 과거에도 많이 보던 현상이다. 우리 언제 봤어요? 불과 작년에. 재작년 12월쯤에 호가 5천만원 낮춰도 안 나가요. 이때가 언제였어요? 21년 7월에 DSR 들어가고 1단계, 그 다음 8월에 금리 인상하고 10월에 금리 인상하니까 2021년 말에는 호가 낮춰도 안 나가고 있죠. 그러다가 1월쯤 되니까 이제는 2억 낮춰도 안 팔립니다. 5월쯤 되면 6억 낮춰도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제 6억, 목은 4억, 동네에 따라서 4억, 5억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지 않겠냐. 지금은 그 전조 증상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호가 낮췄는데도 지표가 높게 나오는 거는 전에 있던 여파인 거고, 실질적으로 호가가 떨어진 다음에 그게 거래가 돼야 실거래가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원 같은 경우는 거래 절벽을 오히려 방질 수도 있다. 거래가 하락 거래가 안 뜨면은 또 뜨고 있다고 구라를 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눈여겨보고 있던 단지들 다 가서 한 번씩 보세요. 전부 다 호가가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호가 하락은 떨어질 때는 호가부터 보고 올라갈 때는 실거래가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왜냐면 올라갈 때는 호가가 높으니까 그 중에서 실거래가, 지금 매수인들이 살 수 있는 것들은 실거래가로 사서 그 가격이 체결이 된 것이 맞는 거고, 그러니까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팔고 싶고 사는 사람은 싸게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실거래가를 봐야 되고, 떨어질 때는 호가 아무리 낮춰도 그 거래에 실거래가 안 되면은 호가를 더 낮춰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호가를 봐야 된다. 근데 벌써부터 호가는 떨어지는데 그 호가에도 거래가 안 되고 있다. 이거 2022년 같은 하락이 또 나올 수 있는 징조다. 2022년 같은 하락이 안 나올 것이고 조금 더 덜 완만하게 떨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번에 너무 그 막차 수요를 부추겨 놔서 똑같은 사태가 한번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